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판사에 어머니 또한 한 나라의 왕가의 친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화려한 언변으로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고 주위에는 항상 이성들로 가득했던 사람. 한편 고집불통 성격에 되지도 않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의 실패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지만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 엄청난 문제작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문제작들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작품들이 왜 문제작인지,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왜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불리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잘 만들어진 작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도와 색감?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 피사체와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에드와르 마네,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그림이 당시에는 엄청난 논란의 화두였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에드와르 마네는 할아버지도 판사이고 아버지도 판사인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의 대부가 스웨덴 왕가의 후계자 후보인 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마네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조계의 길을 걷기를 원했고 처음에는 화가의 길을 허락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마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조계는 고사하고 해군사관학교마저 지원했다가 낙방하죠. 그러다가 자신을 미술의 길로 인도해준 삼촌의 설득 덕에 1850년에 토마스 꾸띠르, 그의 아틀리에에 겨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아틀리에를 스승 꾸띠르의 그림을 보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6년 만에 스스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마네는 1859년부터 프랑스 국전살롱에 계속해서 출품을 하게 되고 연이은 낙방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낙선자 미술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또다시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낙선전에 출품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이 낙선전에 출품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네는 계속해서 국전의 작품을 출품하죠. 지금의 예술에는 정답이 없고 평가하는 기준 또한 다 다르지만 과거의 예술에는 어느 정도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그토록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논란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당시 관람객들은 인상을 쓰고 비난하기를 넘어서 심지어는 우산으로 그림을 찢으려 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예술은 부르주아 계급의 취미이자 그들이 가진 부를 과시하고 향유하는 수단이었죠. 그렇기에 잘 그려진 그림이란 것은 원근법이나 구도, 비레미와 같은 그림의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된 그림이거나 영적이거나 신성한 주제를 다루는 이상적인 그림이어야 했습니다. 시작부터 언급했지만 마네도 금수저 집안의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집안 대대로 가톨릭 신자였으나 종교적 묘사가 들어간 그림은 거의 그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작품들은 그 당시 주류였던 신성하고 이상적인 그림에 반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누드는 신성하고 이상적인 그림에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귀족이 헐벗은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주제도 없이 천박해 보이는 누드화에 게다가 구도와 빛의 통일성을 잃고 입체감 또한 느껴지지 않는 엉망으로 그린 그림을 내놓은 마네가 그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수작 영화들만 가득한 영화제에 아주 오래된 선명하지 못한 화질의 카메라로 누군가의 의미 없는 일상을 찍은 영상이 영화로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나 얼마 후 마네는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인 비평가 에밀 졸라와의 만남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술계에서는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죠. 졸라는 미술 비평가로 활동하는 내내 마네를 지지했고 그가 언론에 계속돼서 노출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죠. 그러던 중에도 마네는 반복해서 작품전에 출품을 하고 낙선되면 낙선자 출품에 작품을 걸고 있었죠. 그렇게 1863년
폴바디의 점심 식사가 세상에 보여진 이후에 모네와 드가, 피사로 등의 마네를 지지하는 예술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마네는 그런 작가들과 자신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교류를 갖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주최하는 그룹 전시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국전에만 몰두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살롱전에 올라온 작품들이 부르주아의 눈길을 잡고 판매를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마네는 앞서서 계속 언급했듯이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과연 그가 굳이 국전만을 고집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네가 유명세와 인지도를 얻게 된 후에도 언론과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조롱을 받는 이미지를 완전하게 씻어내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의 생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야 모든 언론과 평론가들이 위대한 예술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비평가인 졸라도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조소 섞인 심정으로 마네가 세상을 떠나자 은퇴를 하게 되었죠. 우리는 흔히 마네를 인상주의 화가라고 알고 있지만 주로 눈앞의 장면을 경험에 바탕하여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는 인상주의와 인물의 상황을 설정하여 그림을 그리는 마네를 동일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좋은 예술의 정답과 기준이 있었던 시대에 자신은 충분히 다른 인상주의 화파들과 함께 전시를 하여 잘 나가는 예술가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테오 계속해서 자신을 퇴짜 놓는 국전에 끊임없이 작품을 내놓으며 좋은 예술의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을 보며 크게 와닿았던 적은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정답의 틀은 이미 깨졌기에 그 틀을 깨는 행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명작이라 하면 비판보다 먼저 그렇겠구나 하며 그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당대에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단번에 잘 그려진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듯이 당시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음에도 좋은 작품이라는 기준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세상에 내비치는 그 행위 자체에 설득력과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네를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